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되게 감사한 일이죠. 여성을 뽑아줬으니까. 잘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힘들고 피곤하고 불편하고 막 그런 느낌도 있었고 스스로의 한계도 느끼고 너무 답답해서 그때부터 제가 세계주를 펼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한국서 정말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더 이상은 내가 앞이 보이질 않는다. 내가 이 조직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노력해도 잘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딱 느끼니까 제가 지도를 펼치기 시작했는데 내가 한국 외에 어느 나라를 가면 내가 조금 더 능력을 발휘하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지도를 봤어요. 근데 제 인생이요. 그렇게 스스로 지도를 펼치고 공간적으로 사고한 시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시기로 제가 이렇게 인생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더 문제 해결도 잘하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았는데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그냥 외웠던 시기 그리고 지도를 잘 안 봤던 시기에 제 인생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시작은 저는 지도를 보는 것 아닌가 싶은 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노예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노예한테 지도를 주고 지도 보는 법을 가르칠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요. 또 도망가죠. 그리고 중국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방법이 전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도요. 물론 이제 하류층은 그냥 하인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내버려 두고 중상류층 이상의 여성들은 전족을 이렇게 시켰어요. 딸을. 근데 딸이 한 30살 됐을 때 정말 너무 잔인해요. 그냥 끓는 물에 딸의 발을 삶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붕대로 칭칭 동여매고 막 그래서 애가 우는 소리가 동네에 막 나고 그럼 뭐라고 하면 저 집에 시집 잘 가겠구나 발 예쁘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여성이 이동도 못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를 예쁘다고 하고 시집 잘 갈 조건으로 하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천의 고향인데 네. 인천의 그 차이나타운이 크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족 있는 분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도요? 그럼 그 어른이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그게 차이나타운에 부의 상징이었어 그때. 그래서 그 여성들이 막 그 발이 정말 걷지를 못해. 뒤뚱뒤뚱. 그 지도를 어떻게 보겠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받으셨구나. 좀 안 됐구나, 불쌍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이 그 당시 사회가 그런 여성들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상한 그 룰을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게 하고 그러는 게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사회 환경이라든가 이걸 과감하게 바꿀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나라 교육인 것 같아요. 책 제목을 제가 이제 지도력이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우리는 지도력 그러면 리더십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도의 힘,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힘, 공간적 의사결정을 잘하는 것까지 포함한 제가 신조어를 만든 게 이게 리더라는 게요. 결국은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방향을 잘 설정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근데 만일 그 리더가 지도를 잘 못 읽고 방향 설정을 잘 못해. 맞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달프고 제대로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지금 사회가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100개국을 다니는데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놀고 이런 사람 보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액티브한데 문제가 뭐냐. 유대인과 또 차이점이 뭐냐. 비슷한 점도 많은데 너무 비슷하죠. 유대인은. 차이점이요.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지도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다 이동해요. 자유롭게 다녀요. 거기 전족됐단 말 들어본 적 없고 그들은 원래 태생부터가 유목민이었어요. 왜냐면은 나라를 잃었잖아요. 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을 이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다녀야 되는 좋든 싫든 그러면 당연히 지도를 받겠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었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도 못 되고 교사도 못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시험 봐서 공부 잘해도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들이 지도를 펼치고 나 어디서 사업 좀 해볼까? 나 어디 가가지고 뭐 좀 무역을 해볼까?
그러니까 아니면 아주 새로운 산업을 내가 한번 개척해 볼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블레싱이에요. 어차피 안 되니까 다른 걸 찾다 보니까 그 황금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종교나 사회가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꺼려하고 돈을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돈이 힘인데 그렇지. 그거를 개인이 가지면 국가에 말을 안 저항할 듣- 수 있기 말을 안 때문에 듣죠.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그 시작이 뭐냐면 그 당시 프랑크푸르트는 자유시였는데 전혀 자유롭지 않은 말만 자유시.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어서 제대로 상업 활동을 못하게 자꾸 법으로 제한하니까 그렇지. 사업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로스차일드 아버지가. 그러니까 동종업계에 있는 독일인이 모함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보통은 당해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은 당하지 않고 싸운 거야. 그래서 신문에 났대요. 프랑크푸르트 신문에 그런 유대인 주제에 게토에 사는 갇혀서 살아야 되는 유대인 주제에 우리 독일 시민들에게 저항을 했다. 그래서 신문에 날 정도로. 네, 신문에 날 정도로.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결국은 그 정착민에게 그 중심부에 유리하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벌금 맞고 나중에는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린 로스차일드가 이제 하노버의 외삼촌 집에 가서 은행원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당한 게 너무나 가슴에 사무쳐서 그냥 하노버에서 은행원 하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와서 복수를 하는 거야, 사실은. 돈이 힘이다. 아무리 법이 바뀌고 국경이 바뀌고 뭐 통치자가 바뀌어도 우리가 돈을 쥐고 있고 돈을 발행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로스차일드 일가의 시작은 사실은 그런 정치인에게 통치자에게 당한 서름. 그 법률가는 항상 뭐든지 법을 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돈을 갖지 못하게 하고 개인이. 그런데 로스차일드는 그걸 어려서 겪었으니까 내가 돈이 힘이구나.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권력이 정치가 아무리 달라지고 바뀌어도 내가 생존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어릴 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 보면 그 유태인의 인구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쵸. 한 2%밖에 안 되는데 부를 자산은 한 20% 갖고 있다 그래요. 맞습니다. 유태인이.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제일 놀랐던 게 유태인 공휴일날은 거의 다 쉬는 거예요. 학교도 쉬고. 그게 결국 이제 돈이 갖고 있는 파워가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건 유태인의 그 직종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유태인은 떠날 준비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할 준비. 업종이 이제 야채 돈. 그거는 하루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보석 이제 갖고 도망갈 수 있어요. 빨리. 또 비싼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갖고 가면 되니까. 그다음에 세탁소. 그 옷이잖아요. 남의 옷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뺏길 수 있고. 그렇지. 그렇게 내가 약자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이제 금융을 하는데. 맞아요. 돈을 일하게 하는 거를 가장 그 영리하게 깨닫으니까 그런 골드만삭스니 JP 모간이니 다 유태인 이름이잖아요. 새로운 분야고 새로운 산업이니까. 그다음에 그 돈의 흐름을 가장 잘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처음에 뉴욕에 가서 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세탁소의 80%가 한인이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떠난 자리는 떠나는 게 아니라 사오는 거야.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걸 사오는 거예요. 인수를 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뉴욕에 그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가 있어요. 맨하탄에.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 그 보석상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그 야채 가게 다 뉴욕에 있던 많은 그 야채 파는 데가 한인이 다 갖고 있고 한인들의 그 DNA는 유태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보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돈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제 강국이 되면 저는 그게 무슨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걸림돌이 뭐냐면 돈을 안 가르친다는 거. 그리고 아직도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는 김희재 교수님이 쓴 책이 그런 면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이런 부모님 이걸 보시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 이해하는데 당신은 서울대 가지 않았느냐.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도 못 가고 그러면 사실은 그 리스크를 질 수가 있느냐. 특히 한국에 사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다. 이제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의 각각의 고유한 재능들이 있고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진로교육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심리 검사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형 무슨 형. 저는 21세기 진로교육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맹모 삼천지교 말씀드렸는지 맹자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어머니가 환경을 옮겨다니고 이사 다니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아이가 굉장히 재밌게 배울 수 있고 또 어떤 이 아이의 특성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진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약간 부모님도 스케일을 조금 넓히셔서 어떻게 보면 한국 지도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를 보고 우리 애가 이런 특성이 있는데 얘가 이 장점을 발휘하려면 어느 나라 가는 게 좋을까 또는 아이에게 그런 걸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유대인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근데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리교육자니까 이제 전 세계 지리교육의 상황을 알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33일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아이들이요, 그 33일절을 한 달 정도 준비해요. 어떻게 하느냐? 어릴 때요, 이 목재, 뭐 태울 거 있죠? 그거를 애들이 한 달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아요. 공사판도 가고요. 무슨 마트의 뒤편에 가서 뭐 이런 골판지도 가지고 오고요. 뭐 위험하고 더러운 곳을 아이들이 쫙 한번 훑습니다. 그래서 다 모아요, 그걸. 그 다음에 물론 어른들의 약간 도움도 있죠. 아이들이 거기다가 불을 펴서 큰 모닥불을 피워요. 그런 절기를 매년 해요. 아이들은요, 그때 되면요, 아이들이 그 카트 같은 거, 그 쇼핑 카트 같은 거 다 몰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막 목재 같은 것도 쌓아놓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탐색합니다. 다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환경도 경험하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법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갇혀 있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게요,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무슨 군대를 갔다 오거나 이제 과업을 마친 다음에는 빅 트립이라는 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시한 배낭여행이 아니고요. 내 인생을 바꿀 운명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짜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게 뭐 남들이 다 간 뭐 무슨 맛집 가서 뭐 인스타그램 올리는 사진 찍고 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고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가는 게 그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서 그 목적지를 보니까 이제 중동이잖아요. 그쵸, 이스라엘이. 근데 한 50몇 %는 아시아, 그 다음에 한 10몇 % 중미, 그 다음에는 남미, 뭐 아프리카, 유럽은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지로 가는 거죠.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심리검사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건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딱 심리학자 수준밖에 안 되고, 지금 21세기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의 세계가 열리고 있고 사업의 기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낯선 곳에 가서 내가 뭘 정말 낯선 사람들 만나고 얘기해보고 스스로를 실험해봐야 내가 이런 성격이 있었구나, 난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이런 게 발현되고, 나는 어디에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누구랑 만나서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되게 잘하네. 그거는요, 부모가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가이드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너는 여기가, 만일 부모가 경험이 많다면 너는 남미 칠레 가서 요거 하면은 너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가이드 해주면 좋겠지만, 할 수 없다면 아이에게 스스로 그것들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남자건 여자건. 그래서 창업의 아이디어도 없고요. 저는 창업의 기본이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그러려면 문제를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요 중심부에만 있고 시험만 잘 본 저 같은 인재는요, 문제를 몰라요. 문제를 발견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더더욱 없는 그게 게 저예요. 아주 저였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우리 한국의 교육은 남이 낸 문제를 푸는 거를 문제를 아예 감추는 게 한국의 교육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교대를 나오면 보통 초등학교 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육의 핫스팟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이 대학에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와도요 교사로 못 가요. 더 이상 그만두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사는. 그러니까 막 경쟁이 막 100대 1, 1000대 1 돼요. 그 작은 어떤 과목의 선생님이 되려면. 근데 교대는 나오면 거의 8, 90% 학생들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니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제가 너무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대학교 때도요 아이들이요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다 암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암기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또 교사로 나가서도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장 교감 시험도 완전 암기. 그러니까 한국의 교사들은 자유롭게 어떤 세상을 탐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시험에 갇혀서 그렇게 좁게 세상을 보고 또 학생들을 보는 그런 환경 속에서 교사들이 양성되고 또 실제로 정년퇴임 하실 때까지 교장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짜 변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암울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교사가 정말 교육의 질을 좌우하고 중요한데 교사분들이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실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승진하고 오히려 그런 시험 잘 보는 분들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 그런 구조라는 것.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한번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교과서 한번 보세요. 뭐 수학, 과학이 어차피 글로벌하게 표준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니까 그것에서 어떤 개성을 발휘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건너뛰고 잘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애들 계산도 되게 잘하고. 근데 그거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 또 어떤 잠재력을 발휘시키게 하는 거는 저는 이 사회과라고 보거든요. 경제를 포함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표님. 경제하고 지리교육이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게 어떤 이런 지도를 보고 내가 공간적 의사결정하는 힘, 그쵸? 노예가 안 되려면. 그리고 또 경제, 금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지금 초등학교 3, 4, 5, 6학년 정말 국민 기본 과정이죠. 여기에서 가장 약한 게 경제하고 지리다. 뿐만 아니에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선택을 합니다. 근데요. 경제를 제일 선택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지리 선택 안 해요. 세계사 선택 안 해요. 왜요? 점수 받기 어렵고 너무 배울 게 많아요.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요새 애들이 그럼 뭘 배우냐? 자, 1번 한국사. 끊임없이 조선사만 배워요. 근데 안타깝게 조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계화가 덜 되고 가장 지도를 보지 않고 유교 경전만 딸딸 외우고 과거 시험에 집착해서 망한 왕조거든요. 오히려 신라시대, 고려시대, 뭐 신라시대도 화량제도가 있어서 막 명승지를 다니면서 배우고.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외우게 배우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역사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사를 많이 배우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배우냐도 중요하고 무슨 내용이냐도 그렇죠. 중요한데 저는 한국사의 핵심은 우리가 굉장히 뭐 무역도 많이 하고 금융을 일으키고 또 지도를 열심히 보고 지도자가 방향 설정 잘했을 때 우리나라 잘 되더라가 역사의 교훈이지 한국사를 많이 가르치는 게 역사의 교훈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미국에서 이제 히스토리를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교과서가 없어요. 교사가 재구성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신문을 가지고 하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교과서가 없다는 게 신기했고 또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배우는 네네. 시간이었는데 신기하게 학생들 하나하나 네가 대통령 하나씩 골라라. 그래서 네가 연구에 와서 아이들한테 발표해라.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방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링컨 대통령은 단순히 노예 해방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비전이 뭐였고 그게 지금의 아메리카를 만들었고 그 비전이 이런 걸 배우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 다 커버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의미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과목 수가 너무 적어요. 우리는 한국 사회사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진짜 심각하구나, 한국 교육이. 정말 이거는 온 국민들이 나서서 요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70년 동안 한국의 사회과 교육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덕하고 민주주의 이론을 가르치는 일반사회라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사실은 도덕하고 일반사회 내용들은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지영이라는 그런 수능 유명한 일타 강사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를 나왔는데 국민윤리뿐만 아니라 사회문화도 가르쳐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나는 과목인 게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 그 다음에 그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경제랑 지리 이런 거 안 해요. 이유는 뭐냐? 암기할 게 적고 내용이 쉬워서 국어 같아요. 거의. 그래서 별로 안 배워도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이 그 과목을 신청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금융문맹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 중, 고에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교육 안에서 경제교육 거의 안 하고, 그것도 이제 무슨 경제학의 이론을 좀 쉽게 가르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생활과 유리되어 있죠. 경제학자들은 사실은 경제활동에 대해서 통찰력이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학 공식 같은 이론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근데 그것마저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도 안 가르치고 주로 역사나 이런 민주주의 이론만 주로 가르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고 급변하는 세계에서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인데 그것만 축소시키고 오히려 막 정치나 민주주의 이론이나 뭐 그렇죠. 윤리나 윗사람한테 복종해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뭐 이런 약간 고리타분한 70년 전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문제 또는 그래요. 법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동학 주식운동 하듯이 저는 동학지리운동? 동학 지도운동이라고 일단은 저는 얘기를 했고요. 정말 세계 지도를 펼치고 좁은 교과서에 갇혀 있고 수능에 갇혀 있는 것은 저는 자식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죠. 난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교육도 문제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면 그 교육이 정말 그 아이가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나머지 80년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시켜주는 공교육이었냐를 물어봐야 되고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 교과서 내용이요. 다 70년 전 내용이에요. 세상은 급변했는데 교과서는 그대로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거를 애들이 열심히 배워. 그러니까 암기해. 그래서 수능 시험 봐. 그리고 다 까먹어. 뭐 수학, 과학은 제가 조금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교육에 있어서 정말 이 공교육 안에서의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사교육도 나쁜데 그 내용은 더 유효기간이 지난 시기라는 거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